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과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50분 정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남북한의 긴장과 군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평화를 염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5가지 텀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화통일교육을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특히 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떠한 교육이 평화통일교육에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3만 명이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 사회를 먼저 이해할 것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수인 우리는 그분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호명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살아오셨던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일 중에 하나인 우리랑 같이 어떤 평화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홀히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문제를 북한 이탈 주민분들 문제와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이해 부분이 주로 북한의 정치나 경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일상생활을 남한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어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일상생활이 어떠했고 그 일상생활을 이해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남측에 오면 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떠한 점이 힘들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통합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정부, 국가만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어울려가는 것은 우리 사회 속의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시고, 그분들은 이미 우리 시민이 되셨는데 우리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시민들, 우리하고 조금 경험이 다른 시민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을 교육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평화통일교육이 남북한 사회통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어떤 이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향은 독일과 북아일랜드와 같은 어떤 분단 국가들에서 했던, 특히 북아일랜드에서 했던 이 상호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가져와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더 많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우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은 그동안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교육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 바로 현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3만 명이 넘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통일 이후의 문제인 것처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상에서 그렇다면 이 사회통합의 문제는 단순히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기존에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간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내부에 이미 어떠한 균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념적인 갈등, 우리가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사회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양극화되면서 생긴 갈등의 측면이 강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난 70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존재하는, 엄연히 실제하는 남남 갈등 역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내부에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남한 사람들 간의 이해를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그럼으로써 어떤 이 사회 통합을, 남북한 사회 통합을 실천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이해 교육은 평화 통일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북한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북한을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접촉할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북한 이해의 어떤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과서의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말 그대로 선입견, 먼저 어떤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기 이전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좀 빨리 살펴보면 먼저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북한의 정치 권력을 이해하면 북한 사회를 전부 다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이죠.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지배한 나라. 이런 식으로 북한 사회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배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된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이러한 이들에게서 지배받으면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누가 지배하는지는 누가 어떻게 지배하는지는 관심을 가지는데 대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선입견일 수밖에 없냐면 물론 주체사상은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그 사회의 정치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 주민분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떻게 이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쪽짜리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제 큰 편견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분들이 우리가 북한 주민분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자신들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어떤 자율성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러한 사회라면 예컨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어떻게 북한을 탈주해서 한국에 오시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사실은 선입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율성과 주체성마저 모두 다 간과해 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가 계획 경제이고 이제 배급 경제이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가난하고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경제 위기를 경험해서 체제 붕괴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북한 경제는 공식적으로 계획 경제 시스템인 것은 맞지만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경험한 이후에는 시장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북한의 시장화, 특히 북한의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마당에 대해서 드라마들마저 이렇게 하나의 좀 소재로 쓰게 되면서 보통 시민분들이 그동안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던 시민분들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생각은 모두 가난한 것처럼 여전히 여기고 왠지 이 북한 주민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뭔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그와 같이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묻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북한 주민분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사에서 얘기하면 상당수의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북한의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나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적어도 주민들 가운데, 즉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돈주라고 부릅니다.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흥 부유계층들입니다. 그리고 이 돈주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조금씩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경제, 그래서 북한 경제가 이제 물론 한국 경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경제 위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따라서 어떤 경제난으로 체제 붕괴를 단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글쎄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과학적인 어떤 추론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어떤 일체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어떤 허가를 받아야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가받을 수 있고, 하지만 1990년대가 넘어서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당과 국가의 허락 없이 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치된 직장으로부터 이탈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혹은 이탈을 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속한 직장에 허가를 받고 이탈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체제의 빈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틈은 주민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당과 국가는 그것을 무조건 단속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그 자유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폐쇄되고 완전히 주민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사회의 모습에서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북한 정치 권력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내기 어렵지만 제한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그것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 체제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제한된 자율성을 북한의 정치 권력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선입견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단 뒤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의 모습이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이해해야만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어떤 이 관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은 주적이고 언제 어느 때 도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사실은 우리 이 국방부와 우리 국군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북한이 어떤 우리 국방부의 입장에서 주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동시에 또 북한과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인 인식은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 적대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내부가 분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끼고 그 안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고, 분단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분단의 모순이 극복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겠지만,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할 파트너로서 북한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유연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결합되면 한반도의 경제적 변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틀렸다기보다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큽니다. 동소독이 통일했을 때 동소독의 경제적 격차와 비교했을 때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히 더 큽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통계는 한국은행 등에 의해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 즈음에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한 경제학자가 일본의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1인당 GDP를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1200불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경제학자의 그 발표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30배 가까운 1인당 GDP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사회에서 무조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글쎄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큰 사회가 통일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독도 이 정도의 경제적 격차가 나지 않았고 베트남도 이 정도의 경제적 격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경제적인 번영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북한 경제의 어떤 저발전된 상태를 극복하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반도의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기대, 이 가능성은 점점 더 아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이고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의 그 경제협력에 대해서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저발전을 극복해야 하는데 북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즉 북한 스스로 어떤 저발전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평화통일교육도 그렇고 논쟁적인 주제다 보니까 논의를 회피해온 측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통일 편익을 이야기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이 될지를 이어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과 어떤 우리의 이상의 그 사이에 많은 간극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퍼주기,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이른바 퍼주기 논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대북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정쟁화되는 것을 막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남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반대가 실제한다면 어떻게 북한 사회를 그럼 변화시킬 것인가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 이제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한 체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의 형태는 결국은 어떤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이기보다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한국의 대북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흡수 통일론이라고 해서 비판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지 못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6.15 공동선언 직전에 베를린에 방문해서 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베를린 선언에서 어떤 흡수 통일의 의지가, 햇볕 정책은 흡수 통일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한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결국은 6.15 공동선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역시도 물론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면서 남북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72년 7.1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한국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어떤 통일의 과정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흡수 통일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해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내부의 인식과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이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측면들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평화통일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이해교육의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 즉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그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이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다소 그러한 노력들의 어떤 결과가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냉전적 분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냉전적 적대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을 이해하게 되면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변화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체제, 우리 체제의 그런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흡수통일론을 가지고 북한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 평화통일교육이 이야기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북정책,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대북정책과 평화통일교육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인식 간에 그 갭이 좁혀지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을 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 충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 관계에서도 일정한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그들과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을 성취해내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평화통일교육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부터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평화통일교육이 많이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과서상에서 북한의 지명을 있는 그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북한 사회의 그 변화된 모습들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 교육 자체에서 할애된 시간이 매우 작고 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적인 공존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적대적 관계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국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남북한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해 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평화통일교육이 학습자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분단은 끝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역시 동시에 던져줘야겠죠. 합의에 도달해 왔지만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군사적인 갈등이 있었고 북한은 심지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쟁취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그 수단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또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는 남북한 대화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남북한의 상호전성을 증대시켜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북한에게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군사적인 긴장과 갈등이 완화된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남북한 대화, 남북한 경제협력의 그동안의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노력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성과는 받아들이고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통일에 대한 통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야 되겠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우리 평화통일교육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어떤 건전한 안보관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경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서로 이제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북한하고의 군사적인 긴장을 줄이면서
평화를 지켜나가고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북한과 평화적인 공존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동시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이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체제 붕괴론에 입각한 어떤 흡수 통일론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만약 지금처럼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럼 통일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북한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흡수통일론을 생각하시면서도 북한 체제가 마냥 붕괴되기만을 기다릴 때까지 그럼 통일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어떤 단계적인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고, 북한 역시도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통일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어서 북한 이탈 주민 이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3만 명이 넘게 들어왔지만, 여러분들 중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보신 분들은 많은데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지만 간략한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북한 체제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생활세계와 체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수준으로 체제가 나눠져 있다면, 여기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배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분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상의 영역을 일상 영역에서 살다가 그 체제를 탈주를 결심해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직접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입니다. 제3국은 주로 중국이나 라오스나 이른바 탈북의 루트를 거쳐서 한국에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 전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입국하신 3만이 넘는 그 정도의 분들만 알지, 제3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잘 아직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일단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도 어떤 정치 경제적인 체제가 있고 남한 사람들의 보통의 일상생활이 있다고 우리의 체제를 이분화시켜서 설명하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남한의 체제에 들어와서 생활세계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북한에서 자신이 살던 모든 것들을 두고 왔다고 해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배워온 관습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궤적을 존중하지 않은 채 거기 건 다 버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편입되었으니 한국 사회의 그 일상의 생활의 영역까지 다 한국 사람들처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적응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는 모습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차이를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행동할까 이렇게만 보지 왜 그러할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는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의문 시위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북한 지배체제를 등지고 탈주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살던 그 삶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북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 느꼈던 생활 양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남한 사람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남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존재,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서운해하거나 혹은 조금 어떤 남한 사회하고의 그 이질성을 느낄 때가 어떤 때냐고 물을 때면 몇 가지 것들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한 선입견.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을 해도 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느 때 나타나냐면 북한이 어떤 무력으로 도발할 때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을 하면 이제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북한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 묻는다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알게 모르게 동일시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상당히 당황하시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북한의 잘못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당황스럽고 때때로는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도 이야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 이제 북한은 어떤 사회냐고 정말 많이 묻는데 특히 보면 미디어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출연하시면 많은 걸 묻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폐쇄된 사회에서 제한된 정보, 제한된 지식밖에 없는데 그 공간에 살다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믿고 물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걸 왜 모르냐고 의아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한 혹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또 뭐랄까요? 당황하게 하는 또 다른 한 측면들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이제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못하고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불쌍하게 보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자존감이 대단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인간은 동등한 것이고, 만약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이웃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지, 결국 그분들을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또 그렇게 말까지 한다면, 그분들은 어떤 한국 사회에 와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 온 그 과거 자체를 모두 부정해야 될 것처럼 북한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에서 탈주하셨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지키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자신에게 소중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것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마치 지난 과거를 모두 다 부정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시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이제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북한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 부적응자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 부적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체제에 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 체제에서 요구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온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체제 부적응자라고 하면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는 사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 자존감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한국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표현은 이제 통일의 마중물 혹은 먼저 온 통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뭐랄까요,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의 마중물이고 먼저 온 통일이고 한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와 항상 무조건 연결시켜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이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 때문에 나를 환대하고 존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만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을 만나시나요? 뭐 비즈니스 관계나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내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랑 친구하고 싶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너랑 친구하고 싶어. 이러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해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동화와 적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엄연히 우리이고 그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우리를 모두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통일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어떤 실천에 대해서 학습자와 함께 고민할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왔는데 그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존중하면서 어떤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마음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환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사회적인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죠. 평화통일교육은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존중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일교육은 앞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치나 경제의 어떤 지배체제와 관련된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의 서로 상호 이해하는 이 문제보다 우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아래가 서로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남북한은 이 분단 구조화에서 살고 있고 서로 만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회통합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 사회에 오시게 되었고 일단은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남한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수준에서 시작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발전해서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이해하는 교육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독일의 정치 교육이나 북아일랜드 상호 교육에서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정치 교육은 동서독의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상호 이해 교육은 북아일랜드 내부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양 공동체인 카톨릭 공동체와 개신교 공동체 간의 어떤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1998년도에 맺어진 성금요일 협정 혹은 벨파스트 협정 이후에 북아일랜드 내부의 어떤 갈등을 일으켰던 그 공동체들 간의 교류를 확산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은 일단은 먼저 여전히 남북한의 군사적인 긴장이 있고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일정한 어떤 성취를 하지 못하고 이 프로세스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당장에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잠깐이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 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건 상황도 보건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통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즉, 이 북한 이탈주민 평화통일교육은 북한 이탈주민분들하고의 사회통합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보면 혐오와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물론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서 다소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잘한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사회적 혐오나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음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평화통일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도 같이 해봐야 하고 그것을 사회통합 문제와 연결시키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큼 하겠습니다.